I close my eyes and let my heart go back in time, you're still here like you were yesterday. I can make your heart stand still. I'm the only one who ever will. 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8장의 내용으로서 교과서, 우리가 설정한 학교에서의 교과서로서는 8장의 이제 유전, 유전지, 염색체까지 꽤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이제 작은 분량의 집약을 시켜놨는데,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긴 하나,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그 순서만큼은 교과서에 있는 그 순서를 따라가는데, 내용 자체는 이게 사실 세 개의, 보통 다른 일반적인 생물학 교과서에 세 개의 챕터가 세 개 완전히 합본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구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이제 세포 주기와 이제 암 또는 이제 세포 사멸 등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체세포들이 그 유사 분열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세포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일종의 이제 체세포들이 영어로 이것을 소머릭 셀이라고 하는데,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세포 분열은 이제 유사 분열, 영어로 마이토시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 볼 세포 분열은 또 다른 방식의 진핵세포에서만 물론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의 세포 분열로서, 이것은 이제 생식세포들이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게미트라고 하는 배우체 세포를 생산해내기 위한 배우체 세포, 게미트라고 하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자와 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식세포, 정자, 난자들을 생산해내기 위한 방식의 세포로서 이것을 우리는 감수분열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마이오시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가지 방식의 다른, 그래서 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 또는 이미 생식세포로 운명이 정해진 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깥에 창문을 열어놔서 이렇게 소음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래도 바깥 공기가 좀 들어오느라고 해서 소음이 혹시 들리게 된다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이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두 번의 연속적인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4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종의 전체적인 하나의 1회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왜 생식세포는 이런 식으로 유사 분열처럼 한 번 분열해서 2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고 2번 연속적인 분열을 통해서 4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반부, 유성생식에 관한, 유성생식과 감수분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포 주기라는 것은 원래 그냥 관념상으로 보통 일반적인 체세포들이 전부 이 유사 분열에 의해서만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생식세포들은 항상 그 세포 주기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인 기간에
자신의 생식세포를 만들고서 그것을 행위를 마치는 그러한 관계로 세포 주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사분열을 하는 체세포들에게만 국한을 해서 살펴보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성생식에 관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그와 대비되는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를 얼핏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면 뭐 그다지 고찰할 가치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짝 암수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러한 생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식, 유성생식을 수반하지 않는 생식인 무성생식을 통한 세포 분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분법이라고 해서 바이너리 피전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이분법 그냥 하나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것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포 분열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이것을 단위 생식, 파테노제네시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단위 생식 또는 처녀 생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단위 생식이 반드시 100% 처녀 생식인 것은 아니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세균의 무성 생식을 이분법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세균의 경우에도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먼저 염색체가 이제 DNA 복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S주기 동안에 S주기를 통해서 DNA 복제해서 2배 늘린 다음에 똑같이 유전체가 양분을 해서 2개의 딸 세포로 균등하게 분열이 되는 뭐 간단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 사진이 세균이 아마 대장균처럼 보이는데 이 세균이 이분법을 통해서 지금 막 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이제 실제로 좀 더 자세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투사 전자현미경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 템이 있구나.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안에 실제로 이 DNA들이 그들의 세균의 염색체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리가 되고 이쪽에 판막이 새로 생겨나면서 원래 기존의 하나의 세포가 2개로 분리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 강의 자료에도 이 그림은 물론 세균의 이분법을 묘사하는 일환으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지 다만 이것이 유사분열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이 마이토시스인 유사분열과 비교를 해서 세균의 이분법은 같으냐 아니면 뭔가 좀 다르냐. 세균의 경우이기 때문에 원핵생물인 세균의 경우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둘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방식의 세포 분열이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것은 물론 동일해 보이나 그것만 제외하고는 물론 이 진핵생물이 유사분열인 요 마이토시스를 통해 가지고 벌이는 이 세포 분열과 얼핏 모든 게 전부 동일해 보이나 이 염색체들의 준비 과정이 예를 들어서 유사분열처럼 염색체에 무슨 응축이 지금 현재 일어난다든가 해서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염색체가 응축돼서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염색체를 하나씩 부착을 시켜서 각 양세포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추사 따위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방추사를 만들기 위한 미세소관 같은 미세소관 단백질이 세균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세균도 이러한 미세소관 단백질과 조금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다고 알려진 아주 최근에 연구 결과 발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하는 방식이 원래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두 염색체가 사실은 세포의 막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마치 옷걸이나 지하철 손잡이처럼 딱 걸쳐서 막 흩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두 복제된, 여기서도 분명히 복제된 염색체라야만 되는 것이고, 그 복제된 염색체가 똑같이 양분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균의 이분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세포들의 진핵 생물의 체세포들이 겪는 마이토시스 유사분열과는 다른 형태의 세포 분열이다라는 것. 그래서 진핵 생물의 경우에서도 단세포, 특히 단세포 진핵 생물들은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효모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원생 생물이라든가 처럼 원생 생물 또는 효모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훨씬 더 확연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효모가 두 가지 종류, 물론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으나 대표적으로 효모를 이제 효모에서 널리 잘 알려진 두 가지 종류의 효모인, 하나는 출하 효모라고 해서 영어로 버딩 이스트, 빵을 발효시키거나 빵 굽는, 그 다음에 맥주를 만드는 데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그 효모들이 바로 이 베이커스 이스트라고 해서 세크로마이세스, 학명으로 세크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이라고 하는 세크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이라고 하는 요 학명을 가진 요 출하 효모, 이들보다 훨씬 더 세균과 비슷한 방식으로 양 두 개가 똑같이 분열을 해서 쪼개지는 그런 효모들이, 이것을 분열 효모라고 해서 피전 이스트를 영어로 피전 이스트를 한국말로 분열 효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들이 주로 이분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들의 이분법에 의한 세포 분열은 세균이나 그것과는 조금 또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세균의 이분법과 다른 것이 확실히 염색체들이 응축이 되고 방추사들이 생겨나는 진짜로 마이토시스, 이 유사 분열 과정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요 분열 효모는 학명이 다르잖아요. 그 출하 효모와 다르게 스키조세크로마이세스 팜비라고 해서 보통 이것을 줄여서 학명으로 표시할 때 S 하고 팜비, 요것이 이제 분열 효소. 이들은 중간에 이렇게 마치 갈라지는 판막처럼 세균에서 생기는 판막 비슷하게 중간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두 세포가 나중에 이렇게 둘로 갈려져 버리는, 이런, 여기도 지금 판막이 생겼죠. 판막 생긴 후에 이 두 세포가 똑같이 갈라질 것입니다. 아메바 같은 원생 생물도 역시 두 개, 이분법에 의해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러나 이들은 전부 다 무성생식이다라는 것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위생식, 파테노제네시스라고 알려진 단위생식은 처녀생식 또는 단성생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주로 많은 경우에 암 배우자 단독으로, 그러니까 난자를 이루는 암 배우자 단독으로 혼자 수정 없이, 정자와 난자가 같이 해서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스스로 새로운 개체를 생산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종의 무성생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꿀벌들, 이제 꿀벌의 특이한 그런 단위생식과 도마뱀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환경에 따라서 단위생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꿀벌의 이 단위생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꿀벌은 밖에서 겉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왕벌,
퀸, 등치도 크고, 이들이야말로 이들이 이제 생식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꿀벌이고, 드론이라고 하는 요 수컷벌과 그 다음에 이 일벌이라고 하는 이 워커는 암컷이죠. 그런데 이들이 조금 탄생하는 요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 여왕벌은 2배체입니다. 왜냐하면 여왕벌은 수정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된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2배체 여왕벌이 혼자 단위 생식을 하게 되면은 여왕벌 혼자서 어떤 유성 생식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단위 생식을 거쳐서 만들어내면은 혼자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들이 무슨 식이냐면 배우체에서 이것을 스스로 단성 생식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배우체가 됐을 때는 여기서 이 반수체가 된 거 아니에요. 반수체가 된 상태에서 혹시 지금 반수체와 이 이배체가 약간 좀 헷갈린다.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러나 혹시 높아지면서 반수체라는 얘기는 일단 이배체라는 얘기는 뭡니까? 두 쌍.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각 염색체마다 한 벌씩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배체, 디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미 전 시간에 물론 한번 보기는 했으나 이것은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유성생식을 통해서 생식을 하는 모든 이 개체들은 암수,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한 세트의 염색체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한 세트의 염색체가 합쳐져서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염색체마다 또 하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배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여왕벌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배체인데, 그 여왕벌이 생식을 하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되면 감수분열을 통해서, 곧 우리가 보게 될 감수분열을 통해서 이 배우자를 생산해내게 되는, 배우자는 게밋, 생식세포.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반수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해플로이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염색체가 두 개가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것을 단위 생식을 하게 되니까 가지고 있던 염색체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 복제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니까 마치 유사분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데 반수체 상태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수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수컷벌인 드론은 전부 반수체 개체들입니다. 좀 희한하죠. 이것이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그 벌에서 이쪽 수퍼를 여왕벌이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 단성생식 또는 처녀생식 과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왕벌은 일종의 그 중에서 선택된 수펄들과 드론들과 교배를 해서 이 유성생식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수정을. 그래 가지고서 이 이배체인, 수정을 통하니까 성장석인 반수체들의 이 배우체들이 둘이 합쳐져서 이배체인 그런 자손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바로 전부 다 성별로서는 이들은 전부 암컷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암수 결정이 그런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또한 약간 신기한 것이고, 암컷인 일벌들, 이들은 전부 이배체인 개체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 양면적인 그런 생식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벌의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식물에서 다양한 방식의 무성생식의 이 방식이 존재를 하나 그것을 여기서 이미 모든 걸 다 섭렵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 무성생식 여기서 포인트는 왜 어떤 생명체들은 자신의 자손을 계속 불리고 종족을 유지하고 자신의 영생을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생식 방법에 있어서 암수를 개입시키지 않는 무성생식으로 이제 생식을 하는데 비해서 또 다른 어떤 개체들은 왜 유성생식을 하게 되고, 이들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이점과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단 무성생식, 그냥 무조건 무성생식이 어떤 낙후된 것인 프리미티브, 낙후된 그런 방식의 생식 방법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들의 물론 이 세균이 물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생각하기에 원핵세포를 대표하는 세균이라든가 이들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진핵 생물들보다 아무래도 훨씬 낙후가 되고 원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이들에게 있으니까 이 세균이 생식을 하는 방식이니까 이거 완전히 저 쌍팔년도 옛날 낙후적인 방식이겠지라고 무조건 얼핏 할 수도 있겠으나, 나름 무성생식을 하는데 큰 장점은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손을 가장 극대 자손을 불리는, 그러니까 자손을 불린다는 얘기는 자신의 유전체를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서 일종의 나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살아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효율적인 생식 방식이긴 하나, 단 한 가지 환경 조건이 급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환경이 들쭉날쭉하면서 언제 환경 조건이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잘못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잘못 바뀌면, 왜냐하면 무성생식의 결과는 전부 클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클론. 자손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부 다 이들은 클론이니까, 클론은 유전적으로 동일하잖아요. 유전적으로 모두 그래서 완전히 100% 동일하니까 이들이 어떤 환경에 확 변한 부분은 모든 것이 동일하게 환경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면 그 반응 자체가 환경 조건에 적응을 사실은 원활하게 현명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은 전부 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빠르고 경제적이고 좋긴 하나,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단점이 되는 것이죠. 유성생식은 반면에 훨씬 더 복잡하고 귀찮잖아요.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자손을 불릴 수 있는 것이나 반드시 나의 짝을 찾아서 수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물들 그걸 코트쉽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짝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춤도 춰야 되고 별짓을 다 해야 새들 같은 경우에 겨우 받아들여져서 막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성생식이 많은 동식물에서 유성생식이라는 방식이 채택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서 최소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자손들이 부모와 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은 자손의 유전적인 조합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효과가 높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이 유성생식으로 생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성생식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라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얘기한 배우체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내는 것이 유성생식의 근간입니다. 배우체. 일단 그래서 원래 있던 기존의 이배체 세포가 배우체 세포들은 전부 배우체 세포들은 이게 지금 반수체이거든요. 왜 이들이 반수체이야만 하는지가 곧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배우체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각각의 다른 개체의 배우체 둘이 수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융합을 해서 재결합을 해서 이배체 원래 세포를 다시 재복구를 하는 방식으로 생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자손들의 유전자 조합이 부모와 다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 특히 환경이 주로 변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에, 보존하기에 훨씬 더 좋은 그런 방식의 생식입니다. 그러면 이 유성생식에는 유성생식의 방식은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방식의 세포분열인데, 감수분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요 배우체를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자나 아난자나 정자, 스펌 같은 이 배우체를 만들기 위한 세포분열로서 들이 이전 장에서 봤던 이 유사분열인 체세포분열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수업 첫 부분에서 요약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왜 배우체를 만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이들의 운명을 이미 예상을 하고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배우체를 만들 때 이들은 나중에 가서 서로 결합을, 내가 만든 배우체, 성별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배우체는 정자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드는 배우체는 난자일 수도 있는데, 그 정자와 난자가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다시 재회를 할 것을 예상을 하면, 세포분열을, 배우체 형성을 만들기 위한 세포분열 과정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체를 일단 그 양 자체를 반으로 감소시켜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용어인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튀어나온 것인데, 그래야만 이 반으로 감소시킨 이 반쪽짜리 두 개가 나중에 재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온전한 원래대로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감수분열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양을 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게 해결이 된, 이렇게 태평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는 또 큰일 날 소리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유전체의 소위 말하는 완전성이라고나 할까? 이것을 절대로 상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체의 완전성이라 하면,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염색체가 1번 염색체 2개, 이 2개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쪽에서 하나, 아버지 쪽에서 하나. 이것이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가 또 있다고 칩시다.
3번 염색체 이렇게 딱 3개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가 있다고 칩시다. 감수 분열을 통해서 배우체를 만들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했어요. 무조건 수를 반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이제 쭉 섞어서 반만 끄집어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럼 6개 중에서 3개만 골라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수 분열을 한답시고 해서 이 안에다가 염색체 3개를 딱 뽑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번 염색체 2개와 그 다음에 2번 염색체 하나 이렇게 얻게 됐다고 칩시다. 1번 2개, 2번 하나. 오이? 그러면 염색체의 개수는 전체 6개에서 3개로 줄이긴 했으나 됐잖아. 무조건 반으로. 근데 이렇게 된 배우체는 이거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잖아요. 유전자가 지금 하나가 미싱이 되잖아. 이쪽에 완전히 3번 염색체가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번 염색체에 들어있던 모든 유전자는 이쪽에 전부 다 상실이 되는 것이니까 제대로 이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세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의 유전체의 완전성을 우리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건 좋아.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한 가지 훨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로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체의 완전한 모든 유전체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최소한 한 카피씩은 전부 다 각각으로 전부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둘 다 명확하게 실수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수 분열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의 좀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 분열 대신에 연속적인 2번 분열이 왜 2번 연속적으로 분열을 하느냐?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이제 반으로 나눠지는데 2번 연속 분열을 하면서 중간에 원래 우리가 유사 분열 과정에서 봤을 때처럼 분열하기 전에는 S 주기를 통해 가지고서 S기 이 S기를 통해서 DNA 복제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그런데 그러한 세포 주기를 돌리지 않고 S 주기를 통해서 세포를 이 염색체를 DNA 복제를 통해 양을 다시 한번 늘려서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을 연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중간에 DNA 복제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최소한 양적으로 수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2번 분열을 했으니까 중간에 복제 없이 좋았어. 그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언급을 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각 모든 유전체의 완전성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자 우리의 유전체의 완전성은 모든 이 염색체들이 한 세트가 최소한 각 세포에 하나씩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한 쌍으로 모든 염색체들이 한 쌍으로 존재하죠. 페어로. 그 쌍을 띄어놓아 버리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유사 분열에서는 전혀 없었죠.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와 파트너인 상동 염색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던 유사 분열, 이전 시간에 배웠던 유사 분열 과정에서는 이 세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신경 안 썼다면 큰일 나. 일종의 댄스를 할 때 우리는 이제 무도장에 가서 댄스를 출 때 집단 댄스를 염색체들이 집단 댄스를 한다고 저는 이제 흔히 비유를 하는데 유사 분열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서 이제 클럽에 가서 그냥 헛슬 댄스를 각자가 알아서 추는 거예요. 헛슬을 막 지 혼자서 알아서 크게 와서 추는 거지. 물론 S 주기를 거친 염색체들이니까 이미 등에는 샴 쌍둥이처럼 하나의 자기의 카피를 달고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다가 자 음악이 끝이면 그 둘이 등에 붙어 있는 나의 껌딱지인 나의 복제된 반이 그냥 분리가 되면 끝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는 헛슬이 아니라 무엇을 쳐야지?
발레라든가는 볼룸 댄스를 쳐야 되는 거죠. 파트너를 미리 만나야 돼. 나의 파트너는 나의 상동 염색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 상동 염색체가 먼저 만나야 되고,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춤 좀 추다가 서로 안녕, 즐거웠어요, 다음에 만나요. 아마 다음에 못 만나겠지만 그렇게 서로 이별을 해야 각각의 상동 염색체들이 다른 방으로, 다른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감수 분열에서는 유사 분열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상동 염색체가 먼저 자기 짝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끼리 먼저 짝을 지은 다음에 다른 세포로이들이 각각 분리를 해버리면 각각의 그 세포는 일단은 유전체가 완전성이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이거를 먼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가서는 이미 첫 번째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미 샴쌍둥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염색체들을 DNA 복제를 통해서 그 샴쌍둥이를 분리를 두 번째 세포 분열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훨씬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심플 간단하게 이것을 영어로 straightforward하게 분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가, 그래서 두 번의 분열을 처음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를 하고, 두 번째는 상동 염색체 말고 세포 염색체의 복제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염색 분체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매 염색 분체, 시스터 크로마티드. 이들이 두 번째에 가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감수 부전이 끝나게 되면은 염색체 수가 이제 반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수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히 개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그 염색체 세트 개념이 한 세트, 그러니까 한 쌍의 세트, 두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 염색체가 하나의 세트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2배체에서 반수체로 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2배체가 반수체로 변하는 요 시기적으로 그것은 첫 번째 상동 염색체가 만났다가 분리하는 그 순간 그 세포는 염색체 개수와는 상관없이 일단 반수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그림이 그러한 감수 분열 과정을 요약을 한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염색체 두 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파란색, 빨간색이지만 각각이 상동 염색체인 것입니다. 파란색은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빨간색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치고, 그랬을 때 일단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일단은 누구나 다 한번 S주기에서 염색체 복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 염색체 복제를 한 뒤에는 각각의 염색체가 이렇게 샴쌍둥이처럼 자매 염색 분체로 자매 염색 분체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유사분열의 그 경우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사분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제 이벤트가 나타나는 것이 상동 염색체끼리가 미리 이렇게 만나는 것이, 여기는 염색체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들이 서로 일부러 만나는 건지 아니면 너밖에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해서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으나, 이 그림에다가 염색체를 또 다른 하나 또는 하나 더를 추가를 해서 상상을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한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났던 상동 염색체가 일단은 먼저 첫 번째 감수 분열의 첫 번째 분열에서 이것을 제1감수 분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감수 분열 1기, 제1감수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염색체는, 그러니까 아직도 자매 염색 분체는 그대로 달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미 이 순간 세포는 반수체 세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매 염색 분체는 그냥 클론일 뿐이에요.
이배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상동염색체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배체라고 얘기하고 그 상동염색체의 짝이 없어진 나홀로를 이제 반수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미 그런 관점에서 반수체 세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선 두 번째 세포 분열인 제2감수 분열에서는 그냥 마치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그 유사 분열식으로 이제는 자매 염색 분체가 그냥 똑 떨어져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분리하니까 결과적으로 총 4개의 반수체 세포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감수 분열의 골자인 것입니다. 각각이 전부 나중에 수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반수체 세포와 수정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염색체의 이 배수체가 이배체로 다시 복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과정에서 이 감수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체가 이제 리카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유사 분열의 경우처럼 그대로 클론이 그대로 동일하게 복제가 돼서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스톱 칠 때 다음 판에서 패 섞고 나서 치듯이 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재조합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한 재조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 요인은 뭐냐면 상동염색체가 둘이 서로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제1 분열에서 미리 서로 만나서 서로 이런 식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요 상동염색체가 그럴 때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각 끝에 있는 부분의 염색체 부분이 교차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교차가 되는 요 부분을 우리는 교차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교차점을 통해 가지고서 교차점이 잘리는 부분이 달라가지고서 나중에 교차가 이렇게 돼서 엉키고 있을 때 이것을 잘라버릴 때 다시 이렇게 제대로 풀어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있던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원래 있던 기존에 이게 바로 패 섞는 것과 똑같은 식의 이것을 우리는 crossing over 영어로는 한국말로 그냥 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동염색체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요 접합이라고 하는 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점 영어로 카이에즈마 또는 복수 형태로 카이에즈마타라고 합니다. 이 카이에즈마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개가 서로 엇갈리는 교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개의 염색체가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시 풀 때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편하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제는 서로 상동염색체 그 끝부분들이 서로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가 왜냐하면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같은 종류의 염색체이긴 하나 한쪽은 어머니, 한쪽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되어 온 염색체란 얘기는 염색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그 유전자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실 서로 완전히 그의 조상, 그들의 각각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게 되는 어떤 유전자의 그 상태. 유전자의 변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 과정은 각각의 염색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발생해 왔었기 때문에 각 유전자당 그 형태는 사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형태가 이제는 옮겨가는 거니까 그 부위가 서로 섞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의 재조합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요 접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서로 만나는 점에서 원래 이 상동염색체끼리 이런 식으로 감수 분열해서 서로 만나서 이런 일종의 교류 상태,
접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이유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새로 이제 특별히 생기는 어떤 특별한 단백질들이 이 둘간을 서로 붙들어 매주기 때문에 원래 자매 염색 분체들이 저런 접착제처럼 살짝 붙어 있는 이유는 접착제 구실을 하는 코헤신, 영어로 코히신이라고 하는 코헤신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자매 염색 분체를 이렇게 딱 붙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조금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서 교차점에 있어서도 이 코헤신 단백질들이 교차점에서 상등 염색체 간의 결합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상등 염색체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을 끊어낼 때 이렇게 딱 끊기면 그럼 더 이상 상동 염색체가 같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 그제서야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들이 일기에서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상동 염색체끼리를 서로 붙여 주게 되는 하나의 이 복합체가 중간에 또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감수 분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 접합 복합체 사이를 두고 이들이 교차를 하는 요 과정에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서로 상동 염색체 간에 있는 염색체 부위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중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반수체와 이배체의 차이를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이배체였던 세포가 반수체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통 이 어떤 특별한 세포의 배수성 영어로 플로이디라고 얘기하는데 플로이디 배수성 이 세포가 이배체냐 반수체냐라는 것을 보통 표시를 할 때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사람은 보통 사람의 세포를 EN equals 46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세포는 지금 이배체 세포라는 것을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염색체 수가 4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이라고 할 때는 요 N의 2배가 46개라는 얘기는 원래 요 N은 특정 종의 고유한 염색체 수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사람의 N 값은 염색체 배수성을 얘기할 때 N 값은 요 N equals 23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의 경우는 23개의 서로 다른 고유한 염색체들이 있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N은 바로 어떤 특정한 종이나 또는 개체, 그 특정 종에 속한 개체의 고유한 염색체 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명이 캐네스 루퍼스입니다. 학명이 보통 캐네스 루퍼스가 학명인데 거기까지만 하면 이것이 늑대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개와 늑대는 둘 다 똑같은 이 캐네스 루퍼스라고 하는 종에 속해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는 이미 사육이 된 인간이 가축화시킨 늑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브스피시즈라고 해서 속종명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 더 추가를 보통 해줘서 개와 늑대를 구분하는 그런 일이 주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캐네스 루퍼스 familiaris 여기서 리스에서 요게 빠졌네. 여기에 i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캐네스 루퍼스 familiaris라고 하는 요 개는 en 이꼴 78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의 DNA 유전체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유전체의 크기는 인간과 비슷합니다. 인간은
보통 유전체 전체 크기가 예를 들어서 한 3.3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 3억 개니까 30억 개의 DNA 염기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에 10의 7승인가? 그러면 밀리언에다 빌리언이니까 그렇죠. 3.3 곱하기 10의 7승 베이스 페어 정도가 전체적인 인간 유전지 크기인데 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요. 전체적인 DNA 몇 개의 DNA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다만 이들의 조직이 훨씬 염색체 수가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죠. 같은 양의 유전체를 비슷한 양의 유전체를.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 일반 평균적인 개의 염색체의 이 크기가 사람의 그것보다 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 유전체, 한 염색체당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의 개수가 훨씬 작을 테니까. 자, 초파리의 경우는 자, 여기서 초파리가 n = 4라고 여기 좀 표시했는데 초파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초파리가 반수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파리 역시 이배체 동물입니다. 반수체 아님. 다만 편의상 이렇게 반수체 넘버를 훨씬 알기 쉽게 표현해주기 원래는 하기 위해서 원래는 초파리지도 en = 8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고 초파리에 무슨 생식 세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요. 염색체 개수가 매우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파리 같은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모델 생물로 활용을 하는 큰 이유이기도. 염색체 개수가 매우 작으니까 연구하기가 매우 편하고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개수는 그런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다지 작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의 거의 한 반 정도는 이들이 다 가지고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도 매우 짧고 하니까 매우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전통적인 유전학 실험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분자 유전학적 실험이라는 것들을 쉽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이유로 많은 서로 다른 모델 생물들이 우리의 인간에 관한 탐구를 사실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 대신에 사람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모델 생물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식물을 대표하는 모델 생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아라비덥시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것을 애기장대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라는 말로 이제 한국 말인데 아라비덥시스는 학명입니다. 그래서 아라비덥시스는 이제 지너스 속명인데 여러 가지 다른 또 종들이 있어서 아라비덥시스 스텔리에나 또는 뭐 아라비덥시스 랜즈버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식물을 대표하는 모델 생물로서 또 다른 이제 염색체가 지금 2배체 염색체 개수가 지금 1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매우 더더군다나 3주면 꽃을 피워요. 3, 4주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역시 식물에 대한 모든 유전적인 탐구를 예를 들어서 벼와 무슨 뭐 밀이라든가 밀은 더더군다나 연구하기 훨씬 힘들어서 왜냐하면 밀은 최소 4배체 또는 8배체, 4배체 뭐 하는 정도의 이 배수성이 훨씬 큰 유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애기장대를 먼저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른 훨씬 더 관심이 있는 실제적으로 인간에 있어서 이런 잡초인 아라비덥시스를 연구해봤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모든 식물들에 대한 연구와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식물의 모델 생물인 것이죠. 옥수수 이제 10개 반수체 유전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2n = 20개일 것이고 호랑이 19개의 반수체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사자 역시 19개. 호랑이와 사자는 이렇게 염색체 개수도 같을 뿐 아니라 사실 이 생물학적인 종 개념에서 어떤 두 개체가 어떻게 해서 왜
같은 종의 귀속이 되느냐라는 그 정의는 사실 둘이 짝짓기를 해서 이 생식이 가능한 자손이 나오면, 그러니까 짝짓기를 해서 자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그 후에 또 한 가지 조건은 그 나온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이 두 구성원은 하나의 종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이 이제 생물학적 종 개념의 이 정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과 노새,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그러한 둘의 교배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의 뭐라 그러지? 하이브리드를 잡종 자손인데, 그렇다면 당나귀와 말은 같은 종인가? 자손이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그 태어난 노새는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자손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둘 간에 같은 종의 최소한 생물학적 종 개념에 관한 한 의거에서는 같은 종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반면에 사자와 호랑이는 이렇게 염색체 수도 같고 둘이 짝짓기를 했을 때 사실은 자손이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동물원에서 우리 몇 번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되었듯이 이 둘은 사실은 원래는 지금 현재 두 개 서로 다른 이 독립된 종으로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으나, 사실 원래 이 둘이 같은 지역에서 살았었다면 어쩌면 둘이 짝짓기가 가능했을 수도 있고, 그 짝짓기의 결과로 나온 자손은 또 얼마든지 생식이 계속해서 가능한 두 종 간의 벽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같은 종의 일원이었던 사실은 생물학적인 그런 이유에서는 그런데, 다만 지리적으로 이 둘이 워낙 오랫동안 서로 환경 조건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서식을 했던 관계로 그냥 관습적인 행동적인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종으로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자와 앙숙인 하이에나는 일단 염색체 개수에서 서로 맞지가 않고, 지금 말하는 말과 당나귀가 서로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는 있으나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것이 절대로 같은 종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의 염색체 반수체 개수는 32개이고 당나귀는 31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둘이 32개와 31개로 각각에서 다시 복원을 해서 노새를 만들어냈을 때 노새 염색체 개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개 배수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64개가 아닌 63개의 염색체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나중에 생식을 위해서 생식세포를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 때 이들을 어떻게 분리를 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잡종 자손인 노새가 불임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침팬지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네요. 반수체 염색체가. 그러니까 사람은 23개인데 다시 말해서 아무리 침팬지가 사람다운 침팬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는 현존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사람과 가까운 유전적으로 가까운 동물이 침팬지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침팬지는 서로 교잡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는 것이고요. 자, 혹자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이 n 값이 크면 클수록 염색체 수가 크면 클수록 이거 일종의 뭔가 있어 보이고 고등동물을 나타내는 거임, 그거가 아닌 것이 여기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틀라스 블루라고 하는 이 나비는 북미 대륙에서 서식하는 나비의 한 일종인데 n 값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200 몇십 개가 그것도 확실히 정확히 확인이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224개에서 한 226개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 얼마나 많은 이 자체 이 곤충 자기가 가지고 있어봤자 유전체의 개수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유전체가 이 200개가 넘는 염색체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는 염색체 하나가 얼마나 작은 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N값, 염색체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뭐 네가 그렇게 뭐 잘 뽐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엔 지금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유전체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사람 진화적으로 볼 때 사람이 가장 정상에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동물 중에, 최소한 동물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의 유전체의 크기가 가장 이 모든 다른 동식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클까? 그거 역시 아닙니다. 사실 그 1등 자리는 아마도 우리가 낙후됐다고 생각하고 무시해 마지 않는 저기, 예를 들어서 아미바라든가 무슨 뭐 그런 종류의 그룹에 속하는 원생 생물 중에 어느 하나가 그 유전체 개수로, 유전체의 크기로 따지자면 그게 단연 지구상에서 단연 톱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체의 개수가 크다고 해서, 그러니까 DNA의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크게 잘났다고 뽐낼 일도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얼마나 똑똑한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뭐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감수 분열만 마치고 첫 번째 세션을 마치려고 하면은, 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배우체들을, 정자 또는 난자로 배비되는 배우체를 만들면 그 반수체 배우체들은 수정을 통해서 이배체로 복원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반수체와 이배체의 이 차이점은 상동 염색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의 경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 반수체 단계의 세포는 요 정자와 난자 상태, 요 오렌지 색으로 표현이 되는 요 단계이고, 수정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파란색 이배체 단계의 요 상태로 거의 대부분의 일생의 주기에서, 한 개인의, 사람으로서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세포들은 일생 동안 이배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핵형을 통해서 봤을 때도 반수체 세포와 이배체 세포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고, 이배체 세포는 각각의 짝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반수체 세포는 각각 혼자서 나 홀로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이 형광 물질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각각의 특이한 염색체마다 색깔이 다른 형광 물질로 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보게 되면 각각의 염색체들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뻔히 아는 얘기이지만, 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복제가 된 상태에서 자매 염색 분체와 이렇게 이 둘을 지금 결속시키고 있는 동원체와, 그 다음에 염색체는 각각의 염색체의 특정 위치마다 유전자가,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위치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로커스, 유전 좌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는 식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배체는 전부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가진다. 그럼 상동 염색체란 무엇인가? 할 때 같은 종류의 염색체라는 얘기죠. 같은 모양,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 유전자의 위치를 유전 좌위 또는 로커스라고 얘기를 하나, 그 같은 좌위에서 봤을 때 유전자 형태는 사실은 같은 종류의 유전자이긴 하나, 그 유전자의 미세한 형태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각각의 개인적인 독립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것들이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멘델이 확립을 한 그 고전적인 유전학 개념에서 멘델이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유전 좌위에서 모든 가능한 형태의 유전자들은 전부 다 대립 유전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형질, 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형질, 트레이트와 캐릭터가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캐릭터와 트레이트의 차이점은 영어로 치면 이렇게 확실히 캐릭터와 트레이트가 다른 것인데, 한국말로 이제 캐릭터와 트레이트를 전부 번역을 하는 사전을 찾아보면 둘 다 캐릭터, 트레이트 둘 다 형질이라고 표현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란 말이야? 최소한 유전학에서는 캐릭터와 트레이트는 완전히 천차만별 다른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상한 다른 말도 갖다 써놓고 하는 책도 들어 있으나 다 좀 우픈 얘기이고, 어쨌든 캐릭터란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어느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유전자의 활동에 의해서 꽃의 색깔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질,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종류의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꽃의 성질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아래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의 색깔을 원래 결정하는 어떤 유전자가 처음에 하나였는데,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있어서 원래는 이 종에서 그 꽃의 색깔은 붉은색이어야만 했는데, 돌연변이에서 어떤 유전 좌위에 있는 같은 동일한 유전 좌위에 있는 그 유전자는 살짝 유전자의 변형으로 인해서 붉은색이 아닌 노란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색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얀 꽃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트레이트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캐릭터 아래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대립적인 트레이트가 바로 그 트레이트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를 설명을 하자면 꽃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대립 형질, 이것이 바로 트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배체 생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럼 특정 이배체 개체에서, 그럼 특정 이배체 개체는 두 개의 상동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유전자당 내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배체 개체에서 한 유전 좌위당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얼마만큼의 변형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두 개 좀 묻혀야 돼. 그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결국 두 개의 서로 다른 변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런 한 개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 유전자 하나에서 도대체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대립 유전자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생각대로 입맛대로이지 무한대로, 아니면 유전자 DNA 염기설 하나하나가 변화하면 잠재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대립 유전자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요거까지 끝내는 차원에서 유성 생식에서 일단 이 교차를 통한 크로싱 오버를 통한 이제 이 폐석기 과정을 거쳐서 유전자의 재조합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해서 유전적인 변이가 하나 생겼다는 것은 이미 확인을 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감수 분열을 놓고 볼 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감수 분열의 결과로 생겨난 이 배우체에서는 유전적으로 이 부모의 어떤 유전자 형태와 다 같지 않은 그런 변이가 어디 또 다른 데서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가 바로 이 감수분열, 첫 번째 감수분열의 교차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섞이는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런데 흔히들 생각을 할 때 그 교차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같지가 않고 유전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같은 부모 사이에서 이렇게 낳은 모든 자식들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다음에야 모두가 다르고 하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근본 큰 원인이 교차에 의해서 생겼다고 약간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체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이를 이제 발생시키는 하나의 주요 인자 요인이긴 하나 훨씬 그보다 사실은 더 많은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또 여지는 바로 이겁니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를 할 때 감수분열 제1에서 상동염색체가 서로 짝짝 나란히 서로 마주보고 쓸 때 그 쓰는 순서가 이렇게 서로 좌우를 바꿔서 쓰는 순서가 무작위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상동염색체가 23개의 쌍이 있을 때 각각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각의 상동염색체가 1번부터 23번까지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나열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그 다음 2번 염색체도 이것과 독립적으로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이게 2의 23승의 서로 다른 방법에 그러면 서로 다른 방법의 2의 23 그 많은 방법이 각각의 경우의 수로서 그 후에 이제 상동염색체가 분리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다양한 유전적인 다양성을 그 후대 딸 세포에다가 전수를 해줄 수가 있는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배우체들이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이거 역시 4개의 딸 세포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서 또 이 난자와 결합을 시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거기서 유전적 변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분리는 이론적으로 수식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2의 n승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여기서 n은 바로 상동염색체 쌍의 수 조금 전에 봤듯이 그래서 이 상동염색체가 2개가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식으로 두 가지 방식의 다른 조합이 일단 조합 1, 2, 3, 4 두 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 종류의 다른 서로 조합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동물에서 감수분열을 할 때는 사람을 위시한 정자와 난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와 분열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조절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요약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괜히 제가 또 괜히 잡다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뭐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동물에서 난자의 경우와 정자의 경우에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세포는 반수체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포는 이배체입니다. 그랬을 때 요 빨간색 파란색이 요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표가 파란색 화살표는 지금 반수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색 세포 화살표는 아직 이배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각각의 이름 제1 남모세포 무슨 제1 정모세포 제2 남모세포 제2 성모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서 어느 시기에 각각의 어떠한 상태로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다리게 되는지를 난자의 경우와 정자의 경우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길기는 했으나 첫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